잠깐만요. 자,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이제 읽고서, 좀 생각해 볼 것이, 황신왕한일기라는 책인데요. 이것이 무슨 책인지, 그 다음에 이 저자가 확실한 건지, 약간, 본 다음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조그만 규모로 시작하는 게 가장 좋아요. 뭐든지. 그래서 저도 상당히 들떠 있는데, 같이 이제, 생각해보고 읽고자 하는 주제의 내용을 제가 좀 간단하게 여기다 적었습니다. 통신사, 하고, 이제 연행사인데, 통신사하고 연행사들이 남긴 기록, 이것을 이제 보고자 하는 건데요. 이것은 조선하고 중국, 일본과의 관계 및 교류에 관한 이제 내용들이고, 이제 전반기에 통신사 기록 3점, 후반기가 거꾸로 되었네요. 여기는 가을 학기가 전반기라 가지고. 그래서 한 번에 세면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과거 조선왕조 500년을 지속을 했는데, 조선이 이웃 나라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았는지. 이제 보통은 연구하는 대상이 대개 뭐 어떤 개인이거나, 그다음에 어떤 집단이거나, 어느 사회이거나 뭐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은데, 이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그렇게 많은 편인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통신사 연행사 기록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행동이 어땠는지, 국가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왕조도 태어나가지고 자라다가 이 운동도 하고 뭐 좀 잘 먹고 그래야지 오래 가는데, 쭉 가다가 되게 병들어가지고 앓다가 그냥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왕조가 이제 계속 바뀌는 건데, 인간하고 이제 똑같다고 이제 생각이 돼요. 인간의 행동 양식 특징을 연구하는 거나 국가의 집단적인 차원이지만 행동 양식 이런 거를 연구하는 건 별 차이가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맨 처음에 이 내용을 이제 모르면 재미가 이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다 보면은 조금씩 이제 몰랐던 걸 알아가면은, 그래서 이제 그것이 축적이 돼가지고 무언가가 자기 눈에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은, 이게 이제 재미가 이제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재미 한번 붙으면은 이게 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삶의 한 부분이 돼가지고 이제 같이 돌아가는데, 그래서 저는 재밌는 거를 하여간 많이 친구로 만드는 것이 재밌게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언가 보기 시작할 때 더 이제 진전을 하면은, 그 다음에 자기의 눈으로 뭔가를 이제 관찰하고 새로운 의견도 제시하는 그런 자기의 관점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식이 이제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통신사가 뭐냐면은 한자로 쓰면 통이 통하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신의, 서로 믿는 거죠. 신의, trust. 그 다음에 사는 사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통신사라고 이제 불렀는데, 조선에서 왜 통신사를 불렀냐면, 통신사는 뭐냐면 신의를 통하기 위해서, 나라 사이에 서로 신의를, 나도 너를 믿고 너도 나를 믿는다 하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왕의 사절을 조선에서는 통신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이렇게 신의, 서로 믿는 거를
통하고자 했냐면은 그 대상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일본하고 그 서로 그 믿는다는 거를 서로 교환하는 그 관계를 맺는 그 근거는 뭐였냐면은 조선하고 일본은 서로 상호 우리는 평등한 관계다. 이런 그 전제에서 그 신의를 통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통신사는 예컨대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하고 조선이 이렇게 밑으로 봤던 여진이나 뭐 쯔시마하고는 이 통신사 말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통신사 말을 쓴 거는 조선은 딱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나. 그게 이제 일본. 그거는 일본하고 서로 그 싸워가지고서 그 오피스할 것 같으니까 서로 그 평등한 관계라고 생각을 했고, 바다가 있어가지고 떨어져 있어가지고 별 문제 없을 것 같으니까 뭐 그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그 서로 그런 관계를 맺어온 것이 조선 거의 500년 동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깨진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깨진 적이. 깨진 적이 가장 큰 거는 임진왜란이고요. 쳐들어왔으니까. 그 다음에 그 초창기에 또 그 후에도 여러 번 그 일본이 통제를 안 해가지고 왜구들이 조선을 와가지고서 분탕질을 쳤는데, 이제 그것도 신의를 좀 깬 게 되고, 이제 가장 큰 신의를 깬 거는 뭐냐면은 강화도 조약 때부터 야금야금 들어가지고서 조선을 식민지로 만든 것. 이것이 이제 그 신의를 완전히 일본이 깨버린 겁니다. 전통적인 관계에서 본다면은. 그래서 식민지화는 이 신을 깨가는 과정. 그래가지고 자기네가 조선을 집어삼킨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럼 일본하고 조선이 서로 신을 통하기를 서로 원했냐 하면 500년 정도를 했기 때문에 그 중간에 문제는 있었지만은, 왜냐하면 이거는 서로가 이 국경에 손대지 말자 하면 가장 기본적인 거는 국경에 손대지 말자. 무역이니 뭐 이런 거는 다 2차적인 문제고, 일단은 내 국경에 손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나도 네 국경에 손 안 된다고. 원래 그 국가 사이의 그 국경을 지키려면은 이제 군대를 배치하는 게 이제 보통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한하고 북한하고 그 휴전선에 양측에 군대가 쫙 그 배치되어 있잖아요. 왜 있어요? 그 목적은 딱 하나예요. 저놈들이 침입하면 막으려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국경을 보존, 국경이 뚫려져가지고 국경이 무너지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한은 군대를 엄청나게 거기다 진주를 시키고 무기도 갖다 배라고 하니까 이제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 사람이 쭉 늘어서 있으니까. 근데 캐나다하고 그 미국은 국경이 엄청나게 길죠. 엄청나게 긴데 그 군대가 서가지고 지키지 않아요. 그 선만 하나 거 있고, 그다음에 그 오갈 때 체크하는 그 이민국의 관리들이 있습니다. 이 군대가 무기를 배열해 놓고서 지키지 않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긴 국경인데 이 국경을 지키는데 비용이 거의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왜 일본하고 조선은 서로 그 신을 통하기를 원했냐면은 국경을 서로 보존해야 되는데 가장 비용이 적게 되는 것이 서로 그 신의를 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것을 지금의 용어로는 뭐 평화외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평화외교라는 말을 없었어요. 아예. 그러면은 그 신을 서로 통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통했냐? 어떻게 신을 통해 가지고 그 목적을 실천했냐면은 간단합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쌍방의 통치자가 조선은 국왕이 되고 일본은 이제 쇼군이 되죠. 천황은 이제 정치 실권이 없었으니까 편지를 서로 교환하는 게 편지를 이제 국서라고 하는데 편지를 그 편지는 그 한문으로 쓰는데 종이 한 장입니다. 종이 한 장에 한 손줄밖에 안 돼요. 서너 줄. 그 영어로 번역하면 How are you? How are you doing? I'm fine. I wish you well. 뭐 이 정도예요. 나 잘했다.
그 다음에 네가 건강하기를 바란다. 그러고서 끝나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근데 그것이 그 국서인데 종이 하나만 왔다 갔다 하면은 안 되니까 선물을 교환합니다, 선물. 그 선물을 예패, 폐물이라고 불렀어요. 폐. 그 폐라는 거는 그 예전에는 그 선물을 지칭하거나 아니면은 그 뭐 신한테 바치는 그 공물을 그 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편지하고 선물을 교환함으로써 서로 우리는 신이 서로 통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고서 이것으로 양쪽 나라가 침입안하고 서로 평화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연행사는 뭐냐면은 그 연이 그 연경, 베이징을 말하는 거거든요. 베이징의 가는 사절이에요, 사절. 그러니까 베이징에 가는 왕의 사절. 이건 이제 조선에서 중국의 사절을 이제 부른 건데 중국에 보낸 사절은 통신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불렀냐면은 황제의 생일, 신년 축하 사절을 함께 묶어가지고 성절사 이렇게 불러거나 아니 무엇인가를 위해서 국왕이 그 편지를 써요. 그거를 주본이라고 하는데 주본, 상주 한다잖아요. 주본. 그걸 황제에게 올리는 사절. 그래가지고 그 목적에 따라서 뭐 진주산이, 뭐 주청산이, 변무산이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뭔가를 청하기 위해서 주문을 보내는 사절. 그 다음에 뭐 그냥 주본을 보내기 위해서 보내는 사절. 뭔가를 변명하기 위해서 보내는, 설명하기 위해서 보내는 사절, 이런 식으로 이제 불렀습니다. 그래서 중국과는 대등한 관계에서 신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이 약간 밑에 있어가지고 위를 향해서 충의를 보이고자 하는 것. 이게 원리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의를 보이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국왕이 중국 황제한테 충의를 보인다. 그래서 이거는 상하 관계가 되는 거죠. 이제 이거는 저희가 연행사 기록을 읽을 때 재밌게 이제 전개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중국과는 상하의 관계고, 그 다음에 일본과는 대등 관계. 그 다음에 조선이 밑으로 본 이게 대상이 둘이 있었습니다. 둘. 그 역전된 상황이 조선이 상이고 그 밑에가 하. 하나는 뭐냐면 북쪽에 있는 소위 지금 이제 그 말씀은 안 되는데 이제 오랑캐라고 그랬지, 옛날에 오랑캐라고. 여진족. 나중에 여진족한테 당하죠. 당하고서 여진족이 청나라를 세우니까 이제 거기다 갖다 거꾸로 또 상하관계가 뒤바뀌는 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찌시마는 왜 찌시마가 하고 관계를 맺었냐면은 이 일본은 중앙정부가 전체를 이렇게 지배했던, 통치했던 그런 때가 거의 없었습니다. 전부 지방 분권이었는데, 이 찌시마가 하도 말썽이 되니까 여기 외부의 속을 뭐 해가지고, 그래서 상하관계를 맺고서 많이 퍼줬어요. 이거 먹고 오지 마, 와서 나쁜 짓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 관계는 이제 기미라고 합니다. 국제 질서가 이렇게 이제 중국에는 대를 사가 섬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중국에서는 자소라고 해서 자소. 소를, 이 자자가 글자 자자인데 뜻이 어루만진다, 길러준다, 양육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여기서 나는 말이에요. 쯔샤오. 이 중국말로 쯔인데 똑같이 자인데 발음이 똑같아요. 한국말도 발음이 똑같죠. 여기에서 원용해가지고 이렇게 예전부터 썼는데 지금은 자가 그런 서브한다, 양육하고 뭐 보살핀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면 여기서 어루만져준다, 조그만 애들을, 이런 관계가. 그 다음에 일본과는 서로 이웃하고 서로 교류를 하는. 그 다음에 조선이 밑으로 본 여진이나 찌시마한테는 기미 정책이라고 했어요. 기미가 뭐냐면 말이잖아요, 말에
말의 명칭이 엄청나게 많은데, 말 뭐 그 부위마다. 여기 보면 그 브라이들이라잖아요, 브라이들. 이 전체를. 말을 그 제어할 때는 이게 없으면 제어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걸 잡고서 안 잡고 제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미가 여기에 있는 그 뭐 이런 것들 가리키는 거야. 이걸 잡아당겼다가 놨다가 잡아당겼다가 놨다 하면서 요 아주 그 와일드한 말을 그 제어를 하고 컨트롤한다 이런 그 뜻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있고 조선이 있고 일본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일본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여진, 쯔시마가 이렇게 이제 밑에 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선에는 국제 질서를 구축을 했어요. 왜 이렇게 했냐면 그 국경의 보존을 위해서 한 겁니다. 국경. 중국하고는 군사력 갖고 싸워봤자 이게 백전백패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워낙 큰 나라니까 그래서 그런 국경을 어떻게 하면 가장 그 최소 그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면서 보존할 수 있는가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대등한 거를 그 용납을 안 하니까 한 발 벌러서가지고 상하관계를 맺고서 그 힘으로 군대를 크게 진주 안 하고서 이제 국경을 보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연행사와는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중국의 황제인데 왜 충의를 보였냐 하면은 경제적 실용적인 방법으로 국경의 보존을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군사적으로는 대적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충의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그 주본을 올리고 이건 국사라고 안 그러고 주본이라서 주본. 신하가 왕에게 올리는 글. 그리고 이걸 예패, 선물이라고 안 그랬어요. 공물이라서 했어요, 공물. 공. 그리고 공자가 이제 중요한데 공이 뭐냐면 지방의 토산물을 그 왕한테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다르고. 자, 그건 통신사의 임무와 그대의 기록인데 통신사가 조선 국왕이 일본에 보내는 통신사의 임무는 뭐냐면은 일본에 가서 바다를 건너서 여행을 하는 거죠. 가서 조선 국왕의 국서, 이거하고 선물을 전달하는 거야. 누구한테 전달하냐면 일본의 지배자한테 전달하는 거야. 그러고 그 다음에 일본의 지배자로부터 답서를 받아야 돼. 답서 반드시. 그 다음에 그 선물을 받아와야 돼요. 선물 줬으니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통신사가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편지 한 장하고 선물 하나 가져가는데 이제 엄청난 그 인원이 가고 이제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통신사는 교섭의 권한이 없어요. 지금 외교관하고는 다릅니다. 완전. 외교관이 아니라 지금 얘기를 하면 그 우체부예요, 우체부. 이거를 갖다 전달해 주는 것이 임무야. 그리고 어디 가서 무슨 현안을 논의를 해가지고 협상을 한다 할지 이런 권한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 국사 선물의 배달자 불가. 그 다음에 돌아와서 이 전 과정을 가면서도 계속 보내야 돼요. 보고서를. 오면서도 보내고. 그리고 와서 왕한테 가서 무릎 꿇고서 그 잘 갔다 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돼요. 통신사는. 요거를 하나로 하면은 목이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편지 갖다 주랬는데 안 전해주고 왔다. 뭐 선물을 갖고 오라는데 안 가져왔다.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건. 목숨을 뭐 내놓는 일이에요. 이런 일을 하면서 이들이 가면서 그 기록을 남기는 전통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시듯이 이 그룹에는 그 구성원이 많잖아요. 지금 말하면 대사가 있고 부대사가 있고 정사가 있고 부사가 있고 그다음에 뭐 세크레터리가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 글을 좀 하는 사람들이 기록을 많이 남겼어요. 일기를 많이 했어요. 일기를 쓰고 다른 기록들도 남겼는데 그래서 이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이제 이거는 상상 속에서 쓴 그 글이 아니라 직접 자기네들이 경험하면서 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그 생생한 그 기록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것이 역사를 연구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이제 자료가 되는 거예요.
많은 수의 기록들이 현존하고 있는데, 그 통신사는 이 기록이, 그, 이 사람들이 남긴 것까지 전부 하면은, 뭐 일본서 전부 발굴해가지고서 나온 것까지 하면, 한 250종? 250건 정도? 그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중국 연행사들이 남긴 기록은 거의 1000종 정도 있어요. 책 한 1000권 정도. 그래서 이 한 200권 이상, 그 다음에 중국 한 500권 정도 이상을 읽으면은 이 세 나라가 어떻게 이게 그 살아갔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길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 세 권을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그래서 요게 후반기, 아까 전반기 했던 후반기를 했네. I'm sorry for that. 후반기에 다룰 주제가 임진왜란을 전후한 통신사 기록 세계인데, 황신, 이 사람은 임진왜란 중에 갔고, 김성일은 임진왜란이 터지기 전에 갔고, 경섬은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 사람들의 기록, 대표적인 기록이 있는데, 이걸 보면은, 그래도 임진왜란을 전후한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기록들은 전부 통신사의 정형, 틀에서 좀 벗어난 그런 그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거는 이제 읽으면서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런 그 약간 정형에서 벗어났지만 통신사로 갔었기 때문에 그런 기록들을 이제 읽고서 그 당시의 상황을 엿보는 겁니다. 왜 임진왜란 전후 시기를 이제 다루냐면은 임진왜란이 조선의 역사를 둘러가려는 분기점이 됩니다. 1400년대, 1500년대, 한 200년 존재하다가 임진왜란 터져가지고 휘청되고 700년대, 800년대, 600년대, 700년대, 800년대 한 300년 정도 또 존속을 했잖아요. 그 전후를 가르는 이제 분기점이 되고, 이게 더 나아가서 일본은 그 침략한 정권이 망했잖아요.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권이 망하고 일본은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가는 계기가 됐고, 중국은 명나라도 여기서 이제 많이 다쳐가지고 명이 멸망하고 청나라로 넘어가는 그 분기점이 이제 어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이제 사건인데, 동아시아학 하면은 중국학, 일본학, 중국학이 전에 동아시아학에서 단일 그 주제로 이제 가장 많이 연구된 주제가 임진왜란이라고 합니다. 그 임진왜란 첫 번째 연구서가 나온 게 19세기 말이에요. 19세기 말부터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양의 연구 저선 논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아시아학에서는 이제 신화적인 이제 주제가 되는데, 뭐 지금도 매달 세계 어디선가 한두 번의 그 미팅이 있어요. 주 미팅이. 예, 저도 매번 참석을 하는데, 그래도 이게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영화도 많잖아요. 제가 영화 이름 썼는데, 근래에 명랑이라는 영화는 보니까 제가 찾아봤더니 1761만 명이 봤대요. 명랑이라는 영화. 이게 전부 이순신의 그 주요한 해전을 다룬 영화인데, 그 다음에 한산 용역 출연이 작년에 나왔는데 726만 명이 봤대요. 그러니까 작년에 최고 많이 본 영화래, 이게. 그리고 올해 12월에 그 노량이라는 이제 그 영화가 나오는데 이순신 장군이 여기서 이제 그 전사를 한 마지막 전투인데 이게 12월 달에 개봉이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 가면 이게 되면은 좀 봤으면 하는데 그때 개봉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그 임진왜란은 한국서는 그 영원한 그 화제거리고 연구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다음에 소설 뭐 등등 하면은 불멸의
그 인기를 이제 구가를 하는데, 그래서 한국에는 임진왜란을 전문으로 한 국립박물관이 있습니다. 이게 진주박물관인데, 진주박물관이 그 진주성 안에 이제 아담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게 작다고 지금 새로 짓고 있어요. 그래서 2026년에 이제 개관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임진왜란 전문 박물관으로 남을 거예요, 계속. 일본에도 임진왜란 전문 박물관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그 규슈에 그 사가갱이로 사가갱. 후쿠오카 옆에 사가현이 있는데 사가현에 나고야라는 데에 나고야 현립박물관이 있어요. 나고야가 히데요시가 조선을 치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했던 다 모이게 한 다음에 바다를 건너게 했던 거기가 그 뭐랄까 출전 기지예요. 출전 기지. 자기 지휘소도 그 만들었고. 그리고 일본서도 엄청난 그 다큐멘터리도 있고 뭐 그 드라마도 있고 뭐 소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서는 히데요시가 조선에서 나쁜 놈인데 일본은 영웅 중에 하나야.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역사적인 인물 5명 안에 들어갑니다. 네, 그렇고요. 네, 그래 중국서는 임진왜란 때 아주 당해가지고 창피하게 생각했어요. 한 나라, 한족이. 그래서 청나라 때는 연구를 별로 안 했어요. 굉장히 안 하다가 요새는 거기도 뭐 그 열기가 대단합니다. 연구 열기가. 네,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황신 요걸 좀 이제 읽어봤으면 하는데, 읽어보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쓴 일기들은 한문도 아주 그 평이합니다. 한문도 읽을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근데 내용이 이제 그 평이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건 다른 얘기예요. 그 말 한마디라도, 한 줄이라도.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제 진행을 했으면 좋겠냐면은, 무엇이 이제 기록되는지를 먼저 읽고, 다 읽지는 못하고, 이제 추려서 읽고, 그 다음에 기록한 것들 중에서 이제 의미 있는 정보를 이제 찾아낸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해서 이제 무엇인가를 이제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것이 뭐 다른 연구하고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연구라는 게 일단 정보를 모으고, 인포메이션을 모으는 거죠. 뭐 데이터일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시 종합하고 재배치하고 이제 자기가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야,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해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맥락을 알아야지 이해를 하지. 그 뭐 글자를 읽는다고 이해하는 게 아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이해에 다다르기 위해서 뭐 별거를 다 하는 거예요. 관련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이론도 공부하고, 뭐 등등하는 겁니다. 기존에 나온 연구서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다 끝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기 연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기초해가지고서 자신의 새로운 그 지식을 이제 생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품을 이제 그 책으로 엮여내는 거죠. 이거는 좀 많이들 하시니까 그 과정은 잘 아실 텐데, 약간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서 좀 읽어봤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무슨 질문 있으세요? 지역적이긴 한데, 네, 선생님, 네, 제 네,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그 네, 네. 연행사하고 통신사하고 다른데, 이게, 음, 그러니까, 통신사는 폐물을, 여기는 곡물, 그러니까 네, 형태도 다르고 그랬을 텐데, 거기에 따른 어떤 뭐, 종류나 아니면 네. 양의 차이도 있나요? 있어요. 일본에 가져가는 거는 이제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가져갔고, 중국은 중국이 좋아하는 걸 가져가세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있다 보면 이제 나오는데, 일본에서 예컨대 가장 좋아했던 거는 호랑이 가죽하고 인삼이었어요, 인삼. 그 다음에 중국은, 뭐 중국은 사실 다 있잖아요. 다 있는데, 그래서 주로 중국에는 뭐
좀 바뀌어요.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데, 금도 보냈다가, 은도 보냈다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옷감, 한산모시 뭐 이런 것도 보냈다가, 나중에 비교적 인기가 많았던 게 종이에요, 종이. 이 조선이 종이를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종이를 이제 많이, 그런데 그 선물에 어떤 걸 보냈는지 하는 역사도 아주 흥미진진한데, 왜냐면 그것이 그 물건의 이제 역사가 되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앞으로 읽으시면은 재밌는 것들이 좀 나옵니다. 그것만 또 연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매년 어떤 선물을 보내지 그걸 전부 해가지고 수량 따지고 변화해가지고 어떤 건지 그것도 이제 재밌는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네, 그, 아까 이제 배달 보니까요. 네, 그러면은, 배달부? 배달원이니까 네, 네. 통신사들 같은 경우에 결정권이 없고, 그럼 네. 연행사도 주로 배달인 배달이죠. 거죠? 배달인데 중국은 되게 뭐를 해달라고 이제 비를. 가거든요. 이제 가는데 그거는 이제 주변에서 쓰죠. 주변에서 쓰는데 근데 가서 이제 어떤 일을 하면은 해달라고 하면은 황제가 그거 뭐 신경 안 써요. 왜냐하면 황제는 그 밑에 그 넓은 땅에 뭐 그 많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도 많이 귀찮으니까 아예 안 봐. 그럼 누가 결정하냐면은 그 밑에 관료들이 하는데 관료들이 그 지금 말하면 무슨 이제 장관들이 하는 거죠. 장관하고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이것 좀 해달라고 졸르는 일을 해요. 졸르는 일을.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기에 그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준다거나 뭐 등등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협상은 안 하지만 하여간 거기서 의사결정을 국왕의 뜻대로 잘 하게끔 이 인력 중국의 관리들이 도움을 줄 수 있게끔 계속 뭐랄까 어필하는 그런 일들을 해요. 이제 그래가지고 거기에 뭐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겠어요? 와이로 돈 주는 거예요. 돈 주고 뭐 별짓 다 해요. 근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걸 결정하거나 협상할 수 있는 권력은 없어요. 그거에 손대면 아주 큰일 납니다, 그건. 그건 뭐 왕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까 그 음, 외교관은 아니니까 우리나라 외무부 장관이 이 나라 저 음, 나라 가듯이 하는 거는 아닐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상상도 해봤고요. 음. 그러면 일본통, 중국통이 만약에 이제 한 분이 일본에 가서도 배달을 잘하고 중국에 가서도 또 뭘 잘하고 이렇게 한 사람이 두 개를 다 음. 수행한 경우도 있나요? 그런 약간의 그 전문가들이 있어요. 전문가들이 그런 걸 잘 아는 사람들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한학, 외학하고 있는 이 관료들인데 기술 관료, 통역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고 중국은 황제한테 가니까 비교적이면 높은 관리를 보냈고요. 근데 가서 또 잘 갔다 오고 뭐 좀 역량이 있다고 생각된 사람은 계속 보냅니다. 보내는데 어떤 사람을 주로 보내냐면 가서 중국에 가서는 이 글을 잘 대응할 수 있는 사람, 글을 잘 써가지고. 그래서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많이 가요. 최고의 문장가들은 조선에. 근데 이제 반대로 일본은 이게 워낙 멀잖아요. 멀고 고생을 엄청나게 해요, 이게. 이제 여기 일기도 나왔지만 배를 타고 가는데 뭐 거의 뭐 엄청나게 고생하기 때문에 수도 안 갈라래요. 그러고 좀 급신 낮은 사람을 보내요. 왜냐하면 약간 대등 관계지만은 속으로는 조금 우습게 보려고 하는 그 심리들이 있어가지고, 약간 하급 관리들을 이제 보내고요. 그렇지만 보낼 때는 좀 칭호를 좀 올려서 줘요. 명목적으로. 그래서 그럴싸하게 보이게. 그리고 일본에는 되도록이면 안 가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프다고 뭐 하기도 하고, 이유를 대가지고 빠지려고 이제 하고. 근데 중국은 조금 달라요, 중국은.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연행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저 읽을 때 네. 황씨는 결국 네. 임무를 완수를 못하게 된 그렇죠. 것처럼 그렇죠. 나와서
못했죠. 이후에는 일본에 못 가시겠다. 이런 이제, 생각도 지금 드네요. 나중에 이제 그걸 보겠지만은 그 전달을 못했잖아요. 히로시가 안 받아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자기 목이 날아갈 거라고 이제 각오를 한 거예요. 각오를 했는데, 이 전쟁 중에 상황이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 용납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잠깐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간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서 갔는데, 이게 지금 비행기 타고 가면은 2시간이 가지만은, 이게 보통 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배가 이 바람이 맞아야지 이제 떠날 수 있기 때문에 파도가 또 높게 일면은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엄청나게 기다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잘못 들어갔다가는 뭐 파도에 맞으면은 숨을 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시간들이 좀 많이 걸려고요. 날씨 때문에. 그리고 이게 옛날에 배라는 게 전부 항로라는 게 이게 이 육지에서 다 보이는 거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기술이 아득히 먼 곳에 나가는 데는 그 바다에서 항해하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 현해탄을 건너는 것만 해도 이게 무지하게 어렵던 거죠. 어려웠는데 하여간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 이쪽까지 갑니다. 이제 가는데 더 가깝게 보면은 이제 부산서부터 이렇게 쯔시마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여기 그 쯔시마에 가장 큰 항구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또 섬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해서 바로 여기에 일본의 그 나고야라 해가지고 여기에 그 전진 기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머물면서 가지고서 여기 이제 이쪽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가는데 어 나고야라는 데가 여기 있었어요. 여기에 여기가 침략 전진 기지인데 이 츠시마가 있고 이 나고야는 오사카하고 도쿄 가는데 나고야가 있잖아요. 그 한문이 좀 달라요. 한문이 다르죠. 그거는 여기에 호를 여기 옛날 그걸 써가지고 나고야하고 나고야라고 똑같이 읽는데 여기에 허허벌판에 엄청난 기지가 있었어요. 여기로 해서 일로 와서 여기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전진 기지가 당시에 그 그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고야라는 데가 허허벌판인데 여기에 성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이게 히데요시가 자기의 지휘본부고 이렇게 각 다이묘들이 군대를 끌고서 진출해 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건너갔어요. 조선으로. 근데 여기에 있던 군대 수가 10만 정도를 넘어 10만 명. 엄청난 기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고야 현립박물관 이쪽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을 주재한 박물관이 있는 자리가 여기에요. 이 자리에 현재 지금 박물관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향해서 갔냐면은 이게 이제 일본에 가면 이제 오사카가 있고 여기 사카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지금 사카이. 이 사카이라는 데까지 간 거예요. 이게 사카이가 당시에는 국제 항구였어요. 그리고 일본서 무역항이 2개가 있었는데 유명한 무역항이 이게 사카이가 있었고 그다음에 하카타가 지금 후쿠오카가 있었고 그 뒤에 이제 나가사키가 생겨요. 나가사키. 그러면서 사카이가 이제 오사카로 옮겼어요. 그 무역항으로. 그 사카이까지 간 여정을 이제 그린 거예요. 그 목표는 뭐냐면 오사카가 한자가 지금하고 예전하고는 달라요. 요 오사카가 토변인데 오사카에 히데요시한테 가서 편지를 국서를 갖다가 전달하고 선물을 주고 히데요시의 답서를 받고 히데요시의 선물을 받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 항신이 가는 통신사의 임무입니다. 임무. 아, 오사카 아, 아니, 네. 질문 있으세요? 아, 질문 잠깐 해도 될까요? 예, 예, 아니, 예, 예. 이 여정을 보면 네. 너무 이게 거의 저는 이제 제목이 이 일본 여행기인데 거의 일본 출장기? 음, 출장기 아니면 뭐 택배 어, 뭐 어, 비슷하게 어, 우편 배달부인데 이게 체력이 너무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체력
여기서는 중요한 게 지력도 있지만 엄청난 체력이 음, 필요하고 음, 그러려면 일종의 이건 그냥 갈 일이 아니라 웬만한 사람은 거기 가면은 안 가본 사람이 가거나 그러면 거의 이거 막 배멀미나 이런 걸로 자꾸 뭐 음. 나오지만은 이 뭐 전지훈련을 한다든지 뭐 사전에 뭔가 연습을 하고 가는 건가요? 그런 거 없어요. 체력을? 그런 거 없어요? 없고, 그냥 가서 주는 거예요? 이거 한번 가면 다시 나갈라 그래요. 아, 가가지고 몰라서 난 거. 병 나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뭐 사망한 사람도 있고, 뭐 배선에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게 대개 이제 관료들이 그렇고, 여기 이제 격분이라고 그래가지고 노전 넣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 사람들은 뭐 단련에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오사카인데, 여기 오사카시 현재 오사카 성인데, 여기 이제 큰 건물들이 많았던 거죠. 지금 오사카 요 성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넓잖아요. 당시에 히데요시의 오사카 성은 현재의 오사카 성 전체 규모의 거의 6배라네, 6배. 그 다음에 그 주변까지 합치면 16배라는데, 16배. 어마어마한 그것이에요. 그래서 요놈한테 국수를 갖다가 주고 선물을 주고서 답서를 받아와야 되는 것이 그 황신의 임무예요, 임무. 그래서 그 여정이 이제 여기서 이제 보는 건데, 그래서 잠시 책을 좀 못 봐요, 책을. 그래서 이제 읽으면서 이게 무슨 이제 얘기인지 이제 예, 보기로 하죠. 맨 처음에 사행명단이 있죠. 사행명단을 보시면 거기 잠깐 보시면은 그 정사 해가지고 정사가 있고 이게 이제 대사죠. 황신이 있고 부사, 박공장이 있고 박공장도 일기를 썼어요. 박공장 일기가 있어요. 동사록이라고. 근데 이 선생님 어디 갔어요? 책을 읽으려고 했더니 그다음에 그 한학이라고 했잖아요. 한학. 요게 뭐냐면 지금 말하는 통역관이에요. 통역관. 왜 통역관이 갔냐면은 이때 그 통신사가 누구를 따라가는 형식으로 갔냐면 중국의 사절을 따라가는 형식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중국 관료들하고 의사소통을 해야 되니까 그 통역관들이 갔습니다. 그 다음에 외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일본어 통역관들이에요. 이게 보통은 통사라기도 하고 통사. 그래서 뭐 쭉 있고요. 소통사라고 있잖아요. 소통사 밑에 하면 소통사는 그, 그, 일본 통역관들인데 약간 직급이 낮은 사람들. 그래서 이 통역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되게 집안 대대로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굉장히 재밌는 주제인데 지금 뭐 시간이 없으니까 쭉 있고요. 보면은 맨 끝에 격군이라고 있잖아요. 격군. 격군이 이제 배를 젓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총계가 309명이잖아요. 309명이 이제 간 거죠. 배 4대에 나눠 타고서. 근데 보통 나중에 이제 조선통치사가 전쟁 끝난 다음에 일본 갈 때는 보통 500명 정도가 됩니다. 500명. 그래서 제가 읽어둘 게 좀 있기 때문에 그 날짜별로 이제 쭉쭉 가면서 조금 이제 보다가 한 7시 좀 넘으면 조금 쉬었다가 다시 이제 좀 하기로 하죠. 그 8월 3일부터 나오잖아요. 8월 3일. 이게 다 이제 음력인데 여기서 보면 부사가 경주에서 국서를 받들고 호위병을 갖춰 부산에 도착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황신은 그때 부산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부산에서 임명을 받고 그 부사가 국왕의 편지를 받들고서 이제 부산에 왔어요. 그러니까 정사가 멀리 나가가지고 국서니까 왕의 서찰이니까 그거를 공손하게 모셔가지고서 그 외에 진영으로 이제 들어왔다 이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외장들이 일본 관계자들이 전부 나와가지고서 말에서 내려가지고 공손하게 예를 갖추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보시면은 지금 그림이 일본 통신사 이제 올해는 아니고 다음에 해보면 나오면 그 통신사 행렬을 갈 때 가장 맨 앞에
그 가장 정중하게 모시고 가는 그 가마가 있어요, 가마. 가마를 메고 가는데 몇 사람이서 호위병들이 쫙 둘러서가지고 그게 편지를 집어넣은 가마예요. 사람이 굽는 게 아니라 편지 한 장 집어넣은 가마를 받들고서 가는 겁니다. 이 왕의 그 서차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서 전부 머리를 조아리고서 예를 갖추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사일을 보면은 이 행차에 경상좌수영에서 배 1척을, 경상우수영에서 배 3척과 여러 물건을 갖춰 보냈다. 이게 1596년인데 일본이 침입한 게 159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 3, 4, 5, 6, 5년째. 5년째 나라가 거의 거덜이 나가지고 이 중앙정부에서 배를 마련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 해군들한테, 수군한테 배를 만들어가지고 보내라고 그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서 경상우수영이 누구냐면 이순신이에요. 이순신. 거제도에 있던 그 통제사인데, 삼군 통제사인데, 여기서 명령을 받아 이순신이 배 만들어가지고 세척하고, 그 다음에 이 여행 가는 사람들 먹을 쌀하고, 된장물, 간장 이런 거 전부 준비해가지고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이순신이 그 마련해가지고 보냅니다. 전부. 이게 조선의 예전부터 그랬어요. 그 중앙에서 제대로 해주는 게 없어요. 전부 누구한테 명령해가지고 그 하라고 그러지. 그래서 그러고서 통신사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통신사. 그 한문에도 그 통신사라고 말을 썼는데 이 명칭이 통신사예요. 근데 통신사인데 일본하고 신의를 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조선은 침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전쟁 중인데 무슨 신이에요, 신의가. 그래서 이게 여기서 통신사로까지 가는 그 과정이 엄청나게 복잡해요. 이게 중국의 압력, 그 다음에 일본의 그 조작에 의해서 조선 국왕이 무릎을 꿇은 거예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통신사 말을 붙이는데 조선 선조는 통신사 말을 친구를 승낙을 하고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병들어서 누워요. 그래서 나중에는 국왕 못해 먹겠다고 관두겠다 그래. 근데 그런 이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래서 통신사가 이게 자발적인 통신사가 아니라 일부의 강요한 통신사인 거예요. 그래서 쭉 갔다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5일째 보면은 배를 출발시켜가지고 이제 나갔는데 배멀미가 나고 뭐 그 다음에 바람이 거꾸로 부니까 배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죠?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런 거 많아요. 그만큼 그 항해하는 곳이 쉽지가 않은데 이게 배멀미가 엄청나니까 사람들이 살아남으려고 각자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별걸 다 준비해가는데 재미나요. 보니까 그 배멀미 치료할 민간 처방을 가져왔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다 있죠. 식초, 생강, 생밤, 뭐 밀과 등등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당시에 이런 것들을 잘 전부 모으면은 당시에 민간 처방이 어떤 거인지든지 알 수 있는 거죠, 저희가. 근데 여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8일에 보면 8일에 보면은 뭐 어떻게 하다가 찌시마에 닿았어요. 찌시마에 닿는데 부산의 건너편은 찌시마인데 지금 여기에 닿은 곳을 서포라고 이제 했는데 그 이시도마리 그러니까 라는 지역인데 당시에 조선 사람들은 일본의 그 고유명사 도시나 지방이나 그다음에 사람의 이름을 그 제대로 발음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일본어를 배운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들리는 대로 한문으로 적어요. 들리는 대로. 그래가지고 전쟁을 5년 동안 했기 때문에 중요한 인물들은 제대로 한문을 적었는데 다른 것들은 뭐 지멋대로 적은 게 많아요. 그래서 들리는 대로 적었는데 그 귀가 좋은 사람은 비슷하게 적어놨어요. 그래도.
근데 귀가 나쁜 사람은 도대체 무슨,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적어놨는지 알 길이 없는 것도 많습니다. 거기 도착해가지고서, 어디에서 머물렀냐면은, 황신, 정사는 어두지자 가마를 타고 서복사에 올라가 묵었다. 이 절에 가서 묵었다 그랬잖아요. 이 절이 당시에는 호텔이에요, 호텔. 외교 사들들이 머문 데가 거의 다 절입니다. 왜냐하면 절이 비교적 넓고 방들도 있고 그다음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절에서 이제 한 겁니다. 그다음에 11일을 보면은 이 쯔시마의 다이묘, 여기서 도주라고 했는데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다이묘라고 하는데 다이묘, 쯔시마의 대장인 거죠. 군사 어, 어, 인인데 전부 무사예요, 무사인데 이 평의제라고 했는데 한국사는 이 성이 평시가 아니거든요. 평시가 아닌데 다 이렇게 불렀어요. 소시라 하죠. 소시인데, 요시토시인데, 평의지가 사는 곳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선하고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평조신. 일본은 이제 시계노부인데, 이 사람이 이제 여기 있었다. 뭐 쭉 있고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10일 날 거기 보면은 두 번째 30페이지에 명나라 사신 신유경의 부하인 중군 이대간 등도 또한 고칙을 모시고 이곳에 정박하며 우리 일행을 기다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도 사신이 갔어요. 2명이 갔는데 사신이 가지고 가야 할 중요한 황제의 문서들이 아직 도착이 안 됐어. 근데 그거를 도착하는 걸 뒤늦게 기다리기 위해서 이 대간이라는 사람이 쯔시마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건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뭐냐면 중국도 이렇게 굉장히 바빴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그 황제의 편지나 무슨 문서가 오지도 않았는데 먼저 떠나버린 거야. 그러고서 그 문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물음이 되겠죠. 그죠? 이제 그 다음에 좀 넘어가면요. 여기 이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11일 날 보면은, 이때까지는 어디에 왔냐면 이즈하라에 왔어요. 이즈하라에. 그러니까 쯔시마의 수도가 되는 거죠. 아까 보였던, 여기에, 요쯤 왔어요. 여기에 있다가, 여기서 건너서 여기에 있다가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여기에 온 거예요. 지금 쯔시마 공항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지금 이즈하라라고 하는데, 이즈하라. 후주라고 이제 예전에 그랬는데, 여기에 도착해서 사신들이, 그러니까 여기가 다이묘의 본부가 되는 거예요. 여기 다이묘의 본부가. 근데 거기에 왔는데, 도주에, 그러니까 쯔시마 도주의 아내가 술하고 음식을 마련해서 보내고, 그리고서 말하기를 자기 남편이 지금 이곳에 있지 않아서 자기만이 여기 있기 때문에 접대하는 것이 제대로 잘 앉아서 참 미안합니다. 라고 그랬잖아요. 이 쯔시마 도주의 아내가 이름이 뭐냐면 마리아예요, 마리아. 왜 마리아냐 하면은 아버지가 여기에는 평행장 고니시 유키나가라는 사람의 딸인데 카톨릭 신자예요, 카톨릭 신자. 그러니까 독실한 카톨릭 신자고 자기 아버지 고니시 유키나가도 카톨릭 신자고. 네, 마리아인데 나중에는 전쟁이 끝나고 히데요시가 죽고 일본이 둘로 갈라져서 싸우잖아요. 싸울 때 이 고니시 유키나가는 히데요시 편에 섰어요, 계속. 근데 졌잖아요. 도쿠가와 이에야스 측에 졌어요. 지니까 이 고니시 유키나가는
처형을 당했어요. 처형을 잡혀가지고. 처형을 잡히고, 그 다음에 와이프 마리아는 쫓아냈어요. 그래가지고 말년은 어디 가서 이제 비참하게 살다가 세상을 뜬. 자기 아버지는 처형을 당해서 죽고 뭐 이런 사람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당시에 일본은 그 기독교가 상당히 그 위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믿고 따르고 했던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특히 이 규슈 쪽에는 이제 그것도 뭐 단순하게 신앙적인 것도 있지만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면도 있어요. 그 유럽에 총을 얻으려고 조총 기술하고 그다음에 그 그 무역 이런 것 때문에. 자, 그다음에 15일 보면은 여기 이제 쯔시마에 후추라는 데 있는 거예요. 그 수도에 15일 이날은 흐렸다. 중군 2대간이 배에서 무트로 내려 서산사에 올라와서는 술자리를 베풀고 초대하니 부사와 함께 가서 참석하였다. 자, 요 서산사가 그 지금도 있어요. 가면은 쯔시마에 그 세산지라는 절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절이에요. 조선하고 일본 쯔시마 관계에 있어서 여기는 그 승려들이 이제 물론 있는 거죠. 승려들이 있는데 이게 선종, 임재종의 그 절인데 그 일본의 애교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전부 승려였어요. 승려들이 그 여기에 주재하면서 조선과의 그 모든 관계를 감독을 하고 처리를 했어요. 이 서선사에서. 서선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관계 때문에 가서 술자리를 이제 했다고 하는데, 보면 여기에 보면 뭐 여기에 서선사에 위패가 쭉 배열되어 있었는데, 승려와 여승이 부부가 되었던 자는 위패를 하나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눈에 띄는 게 승려들이 결혼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일본은 원칙적으로 결혼이 안 되는 종파들이 많은데 많은 경우는 대개 다 있었어요. 지금은 뭐 100%지만은 지금은 일본의 여성들도 다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안 하면 그 절이 망해. 일본은 이상하게. 안 된대. 그래가지고 여성들을 결혼한 남성들은 절에서 출퇴근을 해서. 자, 그렇고요. 쭉 이제 가면은 여기는 이제 그렇게 중요한 건 없고, 그 다음에 18일에 세시마를 떠나가지고 배를 띄워가지고 대양으로. 근데 이끼 앞에 섬이 있는데 그 섬으로 끌려 가는데 그것도 이제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갔는데 거기 가서 가니까 거기서도 이제 그 절에 이제 머무른 거죠. 근데 이 절들이 이끼도 있고 이제 뭐 등등이 있는데 이 절들이 재미난 게 이 조선 조선과의 관계에서 불행하게 죽은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곳이 많아요. 지금도. 그 다음에 쭉 가면은 그 다음에 27일 가면은 49페이지 27일 가면은 8월 27일이요. 이날은 맑았다. 그러나 바람에 맞게 그대로 머물렀다. 박응량이 장계를 가지고 왔다. 이게 뭐냐면은 아병이 지금 말하면은 뭐랄까 경호원 비슷한 데리고 다니는 군졸들이에요. 군졸들. 이 군졸을 박응량이 장계를 가지고 갔다. 이게 뭐냐면 장계 보고서를 갖고 조선으로 간 거예요. 조선으로. 가면서 중간에서 계속 보고를 합니다. 보고.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디에 왔습니다. 하는 걸 계속 보고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29일 보면은 처음에 떠난 날짜가 며칠이죠? 이게 뭐 5일서부터 4일서부터인데 거의 지금 뭐 한 달에 돼 가잖아요.
8월 3일 날인데 29일 돼가지고서 그 배를 출발시켜서 그 명곡 나고야 이 나고야라고 일본 말로 읽는데 거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지금 그 잠깐만요. 슈어 스크린. 여기에 여기에 도착한 거예요, 여기에. 드디어. 여기는 관백이 군사를 동원할 때 관소에 건물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여기서 바라본 거를 쭉 기술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인가가 그렇게 빽빽했다. 가게와 점포들이 고기 비늘처럼 이어져 마을을 이루었다. 여기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여기 그 가게들도 많고 그래요. 여기 군대 진지들이 쭉 있는데 이 군인들이 그 물건 사고 먹고 마시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따라오고 별것들이 다 따라와가지고서 여기 큰 성실을 이제 이루었다.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재미난 게 이런 거 하나 있으면 또 이것만 하나 연구하는 팀들이 있어가지고 몇 년을 해요, 몇 년. 그래서 뭐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확인하고 이게 왜 그렇고 뭐 건물이 어쩌고 이 그림이 언제 만들어졌고, 이 그림을 또 카피한 사람이 누구고, 어디에 도서관에 있고, 뭐 등등 그 연구들을 많이 합니다. 왜 여기다 했고, 왜 히데요시가 여기에 위치하고, 누구는 왜 여기에 위치했는지, 뭐. 이거 아주 박사 논문 쓴 사람도 있어요. 유럽 그 학자인데. 참, 그 재미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윤 8월, 이때가 돼가지고 이제 그 나고야를 떠나가지고 이제 쭉 이제 가는 겁니다. 이제 가는데 이 가면서 7일을 가면은 7일에 그 적간관에 도착했다. 이게 이제 시모노세키. 그 시모노세키가 여기죠, 여기. 시모노세키 여기. 여기에 도착한 거예요, 지금. 시모노세키는 예전부터 이제 중요한 도시인데, 이런 교역에 있어서. 구한말에 일본하고 청나라가 전쟁했죠. 청일전쟁 했잖아요. 일본이 이겼잖아요. 일본이 이겼을 때, 중국의 그 청나라를 대표한 이홍장이 일본에 가가지고서 항복문서에 사인을 했잖아요. 그 사인을 한 데가 여기예요. 시모노세키. 이 시모노세키가 여기 야마구치 현인데, 일본에서 수상을 가장 많이 배출한대요, 여기가. 그 아베도 여기, 총 맞아가지고, 사망, 아베도 여기입니다, 지역이. 이토 히로부미도 여기고. 여기가 아주 재미난데, 여기가. 시모노세키 이제까지 이제 왔다, 뭐 등등 쭉 있고요. 틀린 기록들도 좀 있어요.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가세요. 더 가면은, 이제 배를 출발시켜서 가미노세키에 도착했다. 아주 중요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꼭, 머무는 데에 늘 머물게 되어 있어요. 많은 경우. 그 다음에 12일 가면은, 날이 저물었는데, 도모노우라가 한 이쯤에 있어요. 이쯤에. 여기 도착했다.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지명들은 그 뒤에 통신사들도 다 머물던데, 많이. 그래서 지금도 가면은 머물던 사람들의 머물렀던 흔적들이 지금 많이 남아있어요. 머물렀던 절. 그 다음에 이 통신사들이 가서 남겼던 그 글. 그 다음에 통신사들이 가서 나중에는 이 조그만 애들도 들어가서 춤도 추게 하는데, 그럼 동네에서 그걸 보고서 배워가지고서 그 춤을 배워가지고서 그 전통을 이어서 그 축제를 하는 그 동네도 몇 군데가 있어요. 가라오도로 해가지고 가라꼬가 이제 조선을 여기서 이제 지칭하는데, 조선 애들의 춤을 주제로 한 축제도 매년 여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재미난 그 격가지 그 스토리가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은 한 군데씩 가보면은 재밌습니다. 14일도 여기 도모나우라에 있었다. 그 다음에 15일 가면은 바람이 그들에 맞게 머무르다가 내려가서 본연사에서 잤다.
전에 혼렌지인데 일본말로 이게 우시마도라는 동네인데 우시마도가 한 요쯤에 있어요. 오카야마에서 밑으로 가서 요쯤에 있는데 이게 유명한 데야. 혼렌지 아직 절이 있어요. 여기 가면. 그래서 그때 조선통신사들이 가서 남겼던 그 서예 작품들이 아직까지 절에 걸려 있어요. 그리고 거기 앉아가지고 바다를 보고서 지었던 시들도 있는데 그 똑같이 가서 앉아서 이렇게 보면은 그때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산도 보이고 뭐 그 바다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로츠라는 데 16일에는 무로츠는 이제 거의 이제 요 그 오사카 이제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로츠도 가면은 아주 지금도 재미있는 그 박물관이 있습니다. 조선통신사들을 주제로 한 그 사람들이 먹었던 그 음식. 예전에는 통신사들이 가면은 음식을 일본에서 세 코스로 그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세 코스마다 나오는 음식도 되게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고 한데 나중에 이제 디저트까지 있고 한데 여기 그 무로츠의 박물관에 가면 그것을 그대로 지금 먹을 수가 있어요. 거기서 해서 팔아. 이거 다 먹으면은 그 거의 줄어넣어야 돼. 하도 많아가지고. 다 먹을 수가 없어. 그 다음에 그 18일까지 하고 조금 이제 쉬었다 하죠. 18일에 드디어 그 사카이에 도착했다. 사카이에 도착하니까 이때 그 일본의 유명했던 그러니까 중요한 인물들이 다 나와가지고서 영접을 했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과일도 보내고 그 다음에 오니까 명나라 두 사신 양방형과 심유경인데 양방형이 정사고 심유경이 부사예요. 이 사람들도 나와서 그때 악기 이대관이라는 사람이 갖고 온 황제의 그 칙서하고 고명도 맞이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서 칙서와 고명이 뭐냐면 히데요시를 일본 왕으로 봉한다는 그러한 임명장이에요. 임명장.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71페이지 보면은, 그래서 살해하고 나와서 그 조락구지 상락사에 머물렀다. 아직까지 있습니다. 상락사가. 사카이에 이 사람들이 머물렀던. 그래서 일본은 절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조선에서 갔던 그 사절들이 일본의 그때 문물들을 관찰한 것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 어떤 거를 기록을 많이 했냐면 자기네들이 늘 보던 거하고 좀 다른 거를 많이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 그 사연구에도 좋은 자료가 돼요. 아주 생생한 기록들을 타인의 눈으로 남긴 기록들이기 때문에 그 일본에도 재미있는 그 자료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이제 왔고요. 그래가지고 19일은 넘어가고 뭐 그래가지고 쭉 넘어갈 거예요. 넘어가서 88페이지부터는 한 5분 정도 쉬었다 할까요? 그럼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